10살의 약속 3편. 성장의 바느질, 상실의 바느질, 1989만 1997. 어떤 천도 오래 만지면 내 손 온도를 담는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음 말고는 내 편이 없던 해가 있었다. 1989년 봄, 나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봉제 라인 반장까지 올랐지만 더 이상 남의 이름으로 옷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낡은 재봉틀 3대, 중고 재단 칼 1개, 그리고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 작업실. 간판엔 준호상사라고 적었다. 붉은 붓으로 쓴 글씨가 어설펐지만 마음은 당당했다. 첫날 아침, 철문을 올리자 밖으로 먼지 냄새가 쏟아졌다. 나는 그 냄새에도 인사를 했다. 부탁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가 울리지 않았다. 시장 사장님들한테 샘플을 들고 돌아다니면 마감은 빠른가? 단가는 내릴 수 있나? 같은 질문이 먼저였다. 밤마다 거절이 쌓였고 새벽마다 깨끗이 풀었다. 원단을 다시 고르고 패턴을 한 치수 줄였다가 늘렸다. 바늘귀에 실을 꿰다가 이유 없이 손이 떨릴 때가 있었다. 그럴 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손등을 비벼 옹기를 만들었다. 준호야, 급한 건 천이 아니라 마음이야. 여름 장마가 시작될 때쯤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다. 남자 셔츠 200장, 흰색과 연한 하늘색. 납기 10일. 우리는 셋뿐이었고 난 밤샘을 각오했다. 박음선을 반 뼘 더 촘촘하게 잡고 단추를 기준선에 맞춰 박았다. 8일째 200장을 포장해 트럭에 실었다. 사장님은 검지로 단추를 튕기더니 한마디 했다. 다음엔 카라 끝각도 2도만 더 올려. 칭찬과 지적이 섞인 그 말이 좋았다. 누군가 내 옷을 진짜로 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가을엔 경기가 조금 풀렸다. 작은 주문들이 이어졌다. 대금은 더 느리게 들어왔다. 공과금이 쌓이고 밤마다 영수증을 세웠다. 숫자는 차갑지만 정직했다. 이번 달도 살 수 있다. 그 한 줄이 마음을 붙잡았다. 새벽이면 재단판 위에 천을 펼치고 칼을 넣었다. 칼끝이 청결을 타고 움직일 때 심장이 같이 내려앉았다. 내 인생의 선을 그어 나간다는 느낌. 그 선이 흔들리지 않길 나는 두 손으로 기도하듯 눌렀다. 1990년 겨울 첫 번째 큰 실패가 왔다. 대형 거래처 납품 직전에 색볶이가 틀어졌다. 같은 네이비어도 염색소 배합과 물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진다. 나는 거의 같다를 선택했다. 그리고 바로 반품이 돌아왔다. 박스 테이프가 뜯기며 나는 소리가 칼날처럼 아팠다. 물류비, 인건비, 원단비 장부에 붉은 줄이 내렸다. 직원 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미안한 건 내가 아니고. 그날 밤 나는 작업대 옆에서 웅크린 채 잠들었다. 새벽에 눈을 뜨자 라디오에서 겨울 노래가 흘렀다. 이상하게도 그 노래가 다시 해보자로 들렸다. 염색은 네가 직접 배워. 시장에서 마주친 선배가 말했다. 나는 염색 공장에 가서 염료 냄새를 마시며 온도를 기록했다. 분 단위로 수치가 변했다. 수치만큼 내 표정도 변했다. 불을 세우면 색은 급해지고 낮추면 색은 깊어진다. 조급함은 늘 급한 색을 만들었다. 그 겨울 이후 나는 뜸을 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1991년 봄, 내 인생의 문이 조금 더 열렸다. 백화점 바이어가 샘플을 집어들고 말했다. 소재는 평범한데 선이 좋네요. 선이 좋다, 그 말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칭찬이었다. 여름 셔츠 500장, 납기 20일. 주문서를 받자마자 나는 직원 2명을 더 뽑았다.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사서 함께 먹었다. 밥은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바느질만 책임져. 같은 해 여름 나는 누군가를 만났다. 거래처에서 일하던 경리였다. 이름은 선미. 서른을 앞둔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쉽게 기대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서로에게 조금씩 내주었다. 재봉틀 소리가 자장가 같아요. 그녀가 내 작업실에서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한테는 심장 소리야. 가을이 오기 전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작은 식탁, 작은 반지, 작은 웃음. 그게 충분했다. 1992년 봄, 내 브랜드를 만들자고 결심했다. 이름을 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윤희. 윤희 흐르는 옷, 그리고 내 안에서 오래 젖어있던 이름. 선미는 그 뜻을 몰랐다. 묻지도 않았다. 이름 예쁘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같은 해 가을 딸이 태어났다. 손. 아이의 손가락을 세면서 나는 속삭였다. 아빠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 사장님 늘 집에 늦게 오네요. 선미가 가끔 웃으며 불평했다. 나는 늘 대답했다. 조금만 더. 겨울이 올수록 주문이 늘었고 공장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진하게 맺혔다. 바늘 소리, 다리미에서 나는 수증기, 점심시간 웃음. 가끔 음악을 틀면 박음선이 음악의 박자를 따라갔다. 직원들 월급 봉투를 건네는 날이면 손끝이 뜨거워졌다. 고생했다. 다음 달엔 더 주자. 나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이기도 했다. 1993년 우리는 20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 식당을 얻어 점심을 직접 해먹었다. 된장국에 두부를 많이 넣고 김을 통째로 구웠다. 내가 가장 먼저 앉아 밥을 뜨면 모두가 좋아했다. 사장님 먼저. 아니야, 같이. 밥상에서 같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그 단어는 나중에 내 삶을 지켜줄 가장 큰 무기가 된다. 명절 대목이 끝난 2월,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왔다. 서울 패션페어인데
신진 브랜드로 나와볼래요? 나는 망설였다. 남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선미가 등을 떠밀었다. 준호씨 옷은 사람한테 보여야 옷이야. 작은 부스를 빌려 12벌을 걸었다. 지나던 바이어 한 사람이 멈추더니 재킷에 어깨선을 쓰다듬었다. 이 가게 요즘 보기 힘든데. 다음 달 지방 백화점 두 곳과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소은이의 탯줄을 말리던 작은 방에서 나는 계약서를 들고 춤을 추었다. 소은아, 아빠 좀 봐라. 아이는 손가락을 내 입에 넣고 웃었다. 눈물이 났다. 소은이는 누구 닮았나?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묻곤 했다. 웃음은 엄마, 눈은 그때마다 말을 끊었다. 내 눈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건 오래 접어두었던 이름이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충실하고 싶었다. 선미는 그런 내가 편했는지 더 자주 웃었다. 당신 웃을 때가 제일 멋있어. 1994년 여름, 우리는 두 번째 작업실을 얻었다. 팬츠 라인을 따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재단판 위에 늘어놓은 본이 늘어날수록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였다. 수치를 맞추고 시접을 남기고 박아야 할 선과 남겨둘 선을 구분했다. 옷도 인생도 그랬다. 박아야 할 말과 남겨둘 말을 구분하는 법. 나는 조금씩 배웠다. 그해 겨울 첫 신문 인터뷰가 나갔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젊은 사장, 윤희로 승부 건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물었다. 32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성시령이네. 성시령 얼핏 칭찬 같지만 그 말에는 약간의 안쓰러움도 섞여 있었다. 나는 오히려 그 단어가 좋았다. 화려함보다 오래 남는단 뜻이니까. 1995년 봄, 선미가 말했다. 가끔은 나도 당신 어깨에 기대도 돼? 나는 그때까지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기대어달라는 말에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소은이 이유식을 만들고 식탁 위에 작은 꽃을 올렸다. 선미는 그 꽃이 있으면 밥맛이 더 난다고 했다. 꽃은 먹는 게 아니잖아. 보는 것도 먹는 거야. 그 말이 좋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먹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치로 느껴질 줄 몰랐다. 여름의 끝자락 작은 사고가 있었다. 공장 근처에서 추돌 사고가 났고 선미가 다쳤다. 이번 기간은 길지 않다고 했다. 며칠만 쉬면 돼요. 선미는 웃었다. 나는 웃지 못했다. 병실의 냄새가 마음을 좁혔다. 드립이 달린 팔, 가느다란 손목, 창밖의 환한 하늘. 다 나을 거라는 말만 내 안에 없었다. 대신 이런 기도를 했다. 제발 내가 더 아프게 해주세요. 사람 마음은 늘 엉뚱했다. 며칠 후 태어나던 날 선미가 말했다. 당신 도로에서는 천천히, 회사에서는 빨리. 나는 대답했다. 알겠어. 둘 다 지킬게. 사람은 지키기로 한 것들을 모두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다 지키려는 마음이 사람을 지킨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냈다. 1996년 겨울 눈이 많이 왔다. 명절 물량을 맞추느라 모두가 눈을 볼 틈이 없었다. 선미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엄마가 보고 싶대. 길이 미끄럽다고 말릴까 하다가 나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내 어깨를 짓누른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다. 번호가 길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가족분 되세요? 교통사고가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다. 병원 복도는 끝이 없었고 하얀 불빛은 너무 밝았다. 침대 위에 선미는 너무 고요했다. 의사는 많은 말을 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그 말은 슬픔 앞에서 늘 무력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선미가 올려둔 작은 꽃이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그 꽃을 들고 가만히 냄새를 맡았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소은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는 이유 없이 웃었다. 엄마. 나는 대답했다. 응, 엄마. 그날 밤 나는 옷장문을 열고 선미의 외투를 안았다. 옷은 채원을 기억한다. 채원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은 그 시간이 잡이었다. 그 잡이가 끝나던 날 나는 옷을 접어 상자에 넣었다. 미안해. 근데 우리 살아야 돼. 공장에서는 누구도 내게 대놓고 묻지 않았다. 다만 더 많이 일했다. 나는 더 많이 일했다. 점심시간이면 라디오를 껐다. 대신 재봉틀이 라디오가 되었다. 바늘 소리와 발판 리듬으로 하루를 채웠다. 소은은 더 자랐다. 첫 유치원 등원날 작은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섰다. 빨간불이 길게 느려졌다. 파란불이 되자 아이가 말했다. 아빠 손. 그리고 더 꽉 잡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작은 손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걸.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공장으로 다시 갔다. 스팀 다리미를 올리면 흰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속에서 선미의 얼굴이 보였다. 천천히. 그 한마디가 늘렸던 선을 다시 줄였다. 급해서 실패했던 염색대를 떠올렸다. 삶의 온도도 조절해야 한다. 한 번 더 눌러 앉힌 어깨가 옷의 품을 만들듯 한 번 더 참은 말이 관계의 품을 만든다. 나는 품이 넓은 옷을 만들었다. 내게 필요한 옷이었기 때문이다. 1997년 우리는 다시 호흡을 찾았다. 백화점 4곳, 편집숍 12곳, 온라인 주문이 조금씩 늘었다. 직원은 10명이 되었고 공장 장비를 2대 더 들였다. 매달 말이 되어도 장부의 숫자가 나를 덜 쫓았다. 소은은 6살이 되었고 눈이 더 반짝거렸다.
나는 아이에게 이 말을 가르쳤다. 천천히 먹자. 급하면 체해. 아이는 대충 이해하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은 결국 나한테 하는 말이었다. 가을 어느 저녁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다. 국민학교 때부터 간직해온 잡동사니들. 삐뚤빼뚤한 공책, 연필, 두 토막, 담임 선생님 도장. 맨 아래에서 오래 접힌 손수건이 나왔다. 모서리에 작은 글씨. 우리 꼭 다시 만나. 나는 손수건을 쥔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마음이 천처럼 얇아지는 밤이었다. 얇아진 마음은 찢어지기 쉬우니 바느질이 필요했다. 나는 그 손수건 모서리를 따라 한 땀 허공에 바느질을 하는 흉내를 냈다. 윤희야 잘 있니?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상상을 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로 인사할까? 서로의 주름을 먼저 볼까? 아니면 눈을 먼저 볼까? 눈은 변하지 않는다. 주름은 무늬다. 무늬가 예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잠들었다. 아침이 오면 또 옷을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내 옷이 오늘을 버티게 해주길 바라면서. 연말이 다가오자 직원들에게 작은 상여금을 나눠줬다. 우리끼리 식당에 모여 국수와 전에 막걸리를 마셨다. 누군가 사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꼭 아니야. 같이 한 거지라고 답했다. 같이 그 단어는 나를 살렸다. 사람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틴다. 함께 버티면 결국 웃는다. 우리는 웃었다. 웃음 끝에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년엔 조금 더 사람답게. 겨울 마지막 주 소은의 유치원에서 공지가 왔다.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종이를 들고 돌아오던 길 하늘이 낮게 앉아 있었다. 시간은 이렇게 정확하다. 사람이 아무리 흐리더라도 시간은 또박또박 걸어온다. 나는 소은의 손을 잡고 약국에 들러 연고를 샀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아이는 울다가 금세 그쳤다. 괜찮아? 조금 아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 아픈 건 금방 낫지. 우리도 그랬다. 조금 아픈 건 금방 낫는다. 오래 아픈 건 천천히 낫는다. 그래도 낫는다. 1997년 마지막 날 작업대 위에 내년 계획을 적었다. 1원단 사전 검사 강화, 2봉제 라인 품질 표준 재정리, 3직원 교육월 1회, 산하품선 다변화, 오소은이 등교는 내가. 마지막 항목을 적을 때 미소가 났다. 새벽 2시 철문을 내리며 나는 반쯤 장난처럼 혼잣말을 했다. 내년엔 기적 하나쯤 오겠지? 나는 아직 몰랐다. 그 기적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장소는 20년 만에 약속이 도착하는 현관. 그 현관문에는 1학년 1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내일은 문을 열 거다.